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강의는 앞으로 45강까지 25분씩 45강까지 연속될 강의고요. 연세대 경제학부의 법경제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연세대 경제과 한순구 교수입니다. 여기 저자 쿠터 앤 울렌이라고 써 있는 거는 제가 사용할 책인데요. 이 책은 일단 온라인에 쿠터 앤 울렌이라고 치면 이 저자분들이 공짜로 온라인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한국어로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공짜로 올리시면서 이 자신들의 책을 전에는 이분들한테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제가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했는데 저작권료를 안 받으시게 돼서 제가 이거를 계속 책을 참 오랜 시간 걸려서 번역했는데 계속 발행하기가 힘들어서 저도 한국어 책 발행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료를 주지 않고 이분들이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주고 저작권료를 안 드리고 책을 파는 것이 합법인가 의심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중고책은 있을 거고요. 도서실이나 죄송합니다. 쿠터 앤 울렌 법경제학 책을 한순구 번역책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필요하신 분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용어는 아마 제가 이제 과제를 내드릴 텐데요. 과제는 가능하면 영어로 내드릴 테니까 영어 교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얼굴 없는 강의입니다. 제 강의는. 그래서 가끔 궁금해하시는 학생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생긴 교수님에게 수업을 들었나 이게 접니다. 최근에 좀이 아니라 많이 뚱뚱하고 이제 50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젊었을 땐 좀 낫는데 세월의 장사 없더군요. 어쨌든 캠퍼스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생긴 사람을 보시면 속으로 웃으시면서 내가 법경제학 들은 분이 저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학생들 얼굴은 가렸는데 또 몇 년 전 졸업식에 제가 이 눈에 확 띄죠? 빨간색. 영어로는 크림즌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빨간색, 아주 빨간색은 아니고 빨간 자주색, 진홍색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가까운 단어 같은데요. 이게 하버드 박사 가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고 졸업식 때 졸업한 제자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 이 사진은 1986년 제가 고등학생 때 졸업 앨범 사진입니다. 닮았나요? 그때는 그래도 조금 늠름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형편없이 되어버렸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캠퍼스에서 인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전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법경제학들은 누굽니다 라고 해주시면 저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순구는 누군가? 늙었습니다. 1968년생입니다. 퉁퉁하다? 사실은 상당히 뚱뚱하다. 체중은 정말 진실인데 저도 제 마음 상할까봐 오랫동안 안 재고 있어서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좀 많이 나갈 겁니다. 하버드 박사를 받은 다음에 서울대 학부 나오고 하버드 가서 박사 받고 중간에 군대 병장 제대하고 개인 이력을 쭉 소개하네요. 첫 시간에 좀 교수님이 누군가 아셔야겠죠. 그리고 제일 처음 직장은 일본에 있는 대학에 4년간 있었습니다. 98년. 그러니까 68년 태어나서 98년이니까 만 30세. 되게 재밌는 게 제 생일날이 6월 4일인데 하버드 졸업식이 매년 6월 4일이라서 30세가 되는 생일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간
바로 일본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2002년도 9월에 연세대로 와서 지금까지 쭉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서열 3위, 넘버 3입니다. 왜냐고요? 저희 집안에 셋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자녀 1명. 뭐 일반적인 가정이죠. 아빠는 서열상 꼴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픔을 갖고 사는 이런 교수님의 강의를 아직도 뭐 수강 변경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법경제학 왜 듣게 되셨나요? 아마 이런 동기라면 맞지 않을까. 물론 전공과 학점 받기 위해서 듣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법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정의롭다. 법하면 정의롭다. 공정하다. 옳다. 옳은 일을 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마진 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그 주식이나 여러 가지 채권을 거래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아무래도 그 자기네들이 이윤을 쫓으면서 다른 사람이 손해보더라도 나만 이윤을 얻는다라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 손해보더라도 우리 회사는 이윤을 얻는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한 젊은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충 스토리는 지금 시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좀 기다리면 다 죽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팔면 우리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크게 망한다. 이제 이런 뭐 스토리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스토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직원이 나이 많은 상관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일까요? 우리만 살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뭐 다 파산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그랬더니 그 상관 답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Is it a right thing to do?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만 살고 이렇게 남은 죽이는 게 이게 right thing to do? 올바른 일인가요? 재밌는 거는 그 상관의 답인데요. 뭐 right, wrong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for who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인가 묻는데 누구에게 옳은 일이냐? 생각해보면 맞는 일이에요. 시장 전체, 이 주식시장 전체에 보면 나쁜 일인데 당연히 지금 내 회사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죽을 때 우리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영화하고 복경제학을 연결시키면 사람들은 야, 너 왜 이렇게 틀린 일을 하냐? 옳은 일을 하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일을 놓고 모든 사람이 옳고 모든 사람이 틀리다 라는 일이 과연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일은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옳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틀리다라고 할 겁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증권회사도 아니 증권회사 직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나요? 그 증권회사의 주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이 증권회사도 이 나라의 국민인데 나라를 해치면서까지 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 월급을 나라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은 이 회사 주주들이 너한테 주는데 주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옳은 일, 틀린 일이라는 것은 솔직히 저 같은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상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옳다, 정의롭다, justice, right 이런 거는 상대적이고 모호한 거다. 즉 다른 사람에겐 내 행동이 틀린 일이고 정의롭지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또는 제 가족에게는 이것이 정의롭고 옳은 일일 수 있는 거죠. 왜? 밖에서는 나쁜 사람이지만 집에 와서는 아버지가
어쨌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것도 부정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그 일을 하면 주변에 있는 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만 이득을 보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은 피해를 본다. 이게 옳은 일이냐 아니냐.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는 게 옳은 일이냐.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는 수학이나 과학처럼 딱 부러진 개념은 아니고 모두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과목의 주제가 법 경제학인 것처럼 제가 법학은 잘 모르지만 경제학은 나름 과학이란 자부심이 있습니다. 법학이 과학이다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경제학은 뭐 모자르지만 우리는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과학의 기본 요건이 뭡니까? 맞다 틀리다. 이게 이 말이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를 가려내야 되는데 이런 행동은 옳다라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이게 상대적이라서 알려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옳다 그르다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또 경제학의 영역, 경제학도 과학을 표명하기 때문에 경제학의 영역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법경제학에서는 정의롭다. 이 법경제학 수업에서는 정의롭다,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금지합니다. 여러분 답안지에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경우 법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유는 이게 정의롭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옳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면 빵점을 맞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개념을 저는 다루지 않고 법경제학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 법이 옳은 법이냐 나쁜 법이냐 이런 경우에 어떤 법으로 사람들을 규제해야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효율성, 국부라고 그러죠. 국가의 경쟁력을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 국부를 증대시키는 규칙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즉 A라는 법과 B라는 법이 있다. 서로 다른 법이다. 어느 법이 더 좋은 법이냐? 이것이 이제 법경제학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A라는 법 체계가 B라는 법 체계보다 정의롭다.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되고요. A라는 법 체계가 B라는 법 체계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A라는 법을 국가에 도입했을 때 B라는 법을 도입했을 때보다 국가의 경제력이 올라간다. 라고 답을 쓰셔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논리를 믿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무슨 말이야? 법이라는 게 어떻게? 돈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아직 학기 초니까 수업을 변경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제가 여기에 법의 진화론적 관점이라고 썼는데요. 여러분, 옳은 법이 살아남을까요?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법이 살아남을까요? 왜냐하면 법끼리도 경쟁을 합니다. 국가끼리 경쟁하고 서로 다른 전기 자동차냐, 수소 자동차냐, 이제 미래의 자동차가 경쟁하죠. 이렇게 많은 국가, 상품들이 경쟁하는 것처럼 법도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로마법, 옛날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엔 그리스법이 있는데 로마법이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효율적이라서 로마를 부강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법이 만약에 더 정의롭고 올바르고 도덕적이지만 국부를 증강시키는 데는 로마법보다 못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역사에서처럼 제가 그리스법을 알지는 못하지만
요 소리는 제가 타이머를 맞춰놓고 25분을 넘지 않으려고 해서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가까워진다. 10분 전, 5분 전 이렇게 울립니다. 이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합니다. 왜? 힘이 세니까요. 그래서 더 국부를 증강시키는 법을 가진 나라가 경제력, 군사력이 세져서 그렇지 않은 나라를 흡수 통합하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로마법, 효율적인 로마법이 살아남겠습니까? 도덕적인 그리스법이 살아남겠습니까? 당연히 효율적인 로마법이 살아남겠죠. 그래서 서양의 유명한 법을 보면 로마법이나 나폴레옹 법전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지금은 누구 법을 다 따릅니까? 우리가 미국 법을 다 쳐다보고 있어요. 영미법. 영국이 100년 전에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죠.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이 강해져서 미국이 주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영국과 미국의 법이 국가의 부를 증강시키는데 더 유리한 법이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법이 잘못되면 국부가 늘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새는 이제 그렇다고 영국과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진 않지만 어느 개발도상국가에 좀 못 사는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면 우리나라도 잘 살고 싶다. 그런데 지금 저기 별로 못 사는 그렇지만 도덕 개념만 하는 어떤 그런 A라는 나라의 법을 할래? 아니면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의 법을 따를래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의 법을 따를 거라는 얘기예요. 본받아야겠죠.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그 전교 1등의 공부 방법과 전교 꼴등의 공부 방법 중에 어느 쪽을 보고 배우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다 공부 잘하는 전교 1등은 뭐 국어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하더라.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도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법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지금 기원전 무슨 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의 그런 법이 벌써 있었죠. 막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법이 있었죠. 뭐 서령 문자, 쐐기 문자로 남아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부터 여러 가지 법이 존재했는데 지금 살아남은 거는 더 효율적이고 국부를 증강시키는 법이 살아남았고 그래서 지금의 법들을 살펴보면 경제학자가 봤을 때 이 법은 정말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정말 잘 생각했구나. 왜? 그런 법만 아마 적자 생존에 의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경제학은 결국은 부의 축적할 수 있는 법이 좋은 법이고 국가의 부를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아닙니다. 국가입니다. 정확하게 하는 거는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감소시키는데 국가의 부를 감소시키는 게 나쁜 법이다. 그렇게 뭐 할 수 그런 케이스도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경제학은 어쨌든 효율성 국가의 부에 도움이 되냐 되지 않냐로 법을 판단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효율성과 국가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자라는 것이 법경제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뭐 도덕 개념이 없는 거지만 경제학이 뭡니까? 실용적, 현실적이죠. 현실적, 실용적인 그런 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반에 여러분들께 좀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 맹목적으로 막 수학 풀고 이론 배우고 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내가 왜 이 수학을 풀고 있나 이거를 파악하고 싶었죠. 그래서 도대체 법경제학에서는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처음에 한 두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순감자 여사가 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이 셋을 가진 남편이 없는 싱글맘이십니다. 아주 어려우시겠죠? 여성 혼자서 아이 셋을 키워야 되니까 낮에는 아이들만 놔두고 있고 밤에 와서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참 힘듭니다. 당연히 돈이
궁한 경우가 생기고 이렇게 돈이 궁했던 순감자 여사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각하다가 나쁜 마음을 먹고 보험 사기를 칩니다. 뭐 자동차에 친척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안 다쳤는데 다친 척하고 뭐 하는 이런 보험 사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어설프게 보험 사기를 하다가 오히려 경찰에 체포됩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순감자 여사가 잘못했어요.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근데 애는 어떡하죠? 애 셋은? 그때 순감자 여사가 법경제학이라는 거를 듣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순감자 여사 또는 순감자 여사의 변호인이죠. 순감자 여사의 변호인이 순감자 여사 참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순감자 여사를 감옥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일단 국민 세금으로 순감자 여사 먹여 살려야 됩니다. 교도소에 있다고 뭐 침대 안 주고 밥 안 주고 세수 안 시키고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순감자 여사가 사는 비용을 뭐 다 국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그리고 이 세 아이는 아직 너무 어린 미성년자, 초등학교도 안 간 애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지금 국가가 맡아서 길러야 돼요. 그게 고아원이 됐던 어떤 시설이 됐던. 그래서 순감자 여사를 감옥에 넣으면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넣어야겠지만 순감자 여사 플러스 아이 3명, 4명의 생계를 여태까지는 어떻게 순감자 여사가 보험 사기를 뭐 한 건 잘못이지만 다른 뭐 주방에서 일을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해서 먹여 살렸는데 이제 전적으로 4명 가족의 비용을 정부가 순감자 여사가 나올 때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 다음에 순감자 여사가 비록 범행을 저지른 나쁜 사람이었지만 동네에 물어보니까 엄마로는 참 헌신적인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굶기기 싫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순감자 여사가 없이 고아원이나 시설에서 아이 셋을 키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엄마가 아이들 키우는 것이 아이들 교육에 낫다는 거예요. 순감자 여사가 없고 아이들이 엄마 없이 크면 아이들이 학업 성적도 뒤떨어지고 생활도 잘못될 확률이 크다. 그래서 4명의 이 생활비를 다 대야죠. 그 다음에 감옥에 넣으면 그 다음에 아이들의 교육이 상당히 망쳐질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풀어놓으면 순감자 여사가 또 범행을 저지르면 어때요? 순감자 여사는 이제 보험회사의 블랙리스트에 다 올라서 순감자 여사가 보험을 이제 들 수 없어요. 이렇게 한번 보험 사기를 친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아예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험 안 들어줍니다. 이게 딱 정부가 공유돼서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해외에서도 비슷할 건데 보험을 더 이상 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감자 여사는 풀어줘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 확실합니다. 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법경제학은 이렇게 옳다 그르다. 순감자 여사가 잘못했네. 잘했네. 이런 얘기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순감자 여사 보험 사기 친 건데 이 순감자 여사를 감옥에 보내는 것과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애들 잘 키우세요. 라고 그냥 내보내는 것. 둘 중에 국부를 증강시키는 것이 어느 쪽이냐. 이 3가지만 보면 감옥에 넣는 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감옥에 넣으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떨어져요. 조금이지만. 반대로 이 순감자 여사를 내보내면 세금 대신 어떻게 하든 자기 돈으로 애들을 키우고 좀 보조금을 주더라도 어쨌든 내 순감자 여사 교도소에 놓고 아이들 다 시설해 놓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순감자 여사는 범행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을 거다. 맞나요? 순감자 여사만 놓고 보면 그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는 제2, 제3의 순감자 여사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 아이 키우기. 보험 사기라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시는 분이 계신데 만약에 지금 순감자 여사를 내보내주잖아요. 그럼 이 제2, 제3의 순감자 여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보험 사기 쳤다 잘못하면 나는 잡혀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그 순감자 여사 케이스를 보니까 운이 좋아서 경찰한테 안 잡히면 돈을 벌고 운이 나빠서 잡혀도 판사님이 조심하라 그러고 내보내주는구나.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럽니까?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져야 본전,
케이스이기 때문에 순감자 제2, 제3의 순감자 여사가 보험 사기야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이런 것이 순감자 여사 한 명을 경제적으로 생각해서 풀어주면 한 10명, 20명의 20명의 순감자 여사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순감자 여사 자신만을 놓고 봤을 때는 감옥에 넣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 영향이 다른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칠 경제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면 할 수 없이 순감자 여사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당신을 처벌해야겠네요 라고 보내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강의였고요. 잠시 후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